안녕하세요. 편안한 밤을 위한 이야기 동반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위로할 따뜻하고 지혜로운 옛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작은 평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고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이야기는 곧 시작됩니다.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달빛을 타고 내려오는 듯한 그런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희미한 의식의 저편에서 무언가가 그를 흔들었습니다. 차가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지독한 한기였습니다. 온몸의 뼈마디를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등이 베기는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거대한 다리의 설계 도면을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으로 인해 뻑뻑해진 눈을 잠시 감았다 떴을 뿐인데 그의 앞에는 도면이 아닌 퀴퀴한 집단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신음을 내뱉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갈라진 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라면 이렇게까지 춥고 아프고 배고플 리가 없었습니다. 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스며드는 새벽빛 사이로 그가 누워있는 곳이 비좁은 헛간의 집단 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것은 집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희미한 가축의 분뇨 냄새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던 가늘고 흰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때가 낀 완전히 낯선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돌쇠. 이 몸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대대로 이 마을, 이 참판댁의 노비로 살아온 스물 남짓한 사내. 며칠 전 무거운 장작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머리를 다쳤고 그 뒤로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영은 현대의 유능한 교량 공학자였던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조선시대의 가장 천한 신분인 노비 돌쇠의 몸으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공포와 혼란이 밀려왔지만 영은 본능적으로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언제나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분석해야 했습니다. 나는 돌쇠다. 지금부터 그가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헛간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놈, 아직도 자빠져 있느냐? 해가 중천이다. 마당새인 듯한 사내가 몽둥이를 든 채 험악하게 소리쳤습니다. 돌쇠 영는 욱신거리는 몸을 황급히 일으켰습니다. 머리를 부딪혔던 곳이 다시금 날카롭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돌쇠 영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은 멀건죽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릇에 코를 밟고 소리내어 먹었지만 영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가운 죽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일은 물 깃기였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이 참판댁에 거대한 돌까지 물을 채워 넣는 일이었습니다. 돌쇠의 기억 속 이것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습니다. 지게에 무거운 물통 2개를 올리자 어깨가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현대에서 체력 관리를 꾸준히 해왔던 영이었지만 이 몸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휘청거렸습니다. 저러다 또 쓰러지겠군. 쯧쯧 머리를 다치더니 아주 골골 떼는구나.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교량공학자였습니다. 힘의 분배, 무게중심, 효율적인 동선. 그의 머릿속은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게 손잡이를 조금 더 짧게 잡고 허리를 펴는 대신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야 해. 보폭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호흡은 그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 전처럼 쓰러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꼬박 반나절이 걸려 물독을 채웠습니다. 쉴 틈도 없이 장작을 패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무딘 도끼는 영의 눈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날의 각도가 이게 뭐야? 이러니 힘만 들지 받침대의 위치도 엉망이군. 그는 기억을 더듬어 숫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도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놈이 미쳤나? 장작은 안 패고 마당쇠가 핀잔을 주었지만 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선도끼로 정확하게 나무의 결을 내리치자 쩍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장작이 깔끔하게 쪼개졌습니다. 힘은 절반도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노비에게 효율이나 지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중요했습니다. 해질 무렵 돌쇠 영는 마지막 쌀가마니를 광에 옮기고 나서야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노비의 삶이었습니다. 의미도 희망도 없는 끝없는 노동의 반복. 그는 다시 차가운 집단이 있는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거대한 다리를 세우고 도시를 연결하던 엔지니어 영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노비 돌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힐 무렵이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돌쇠 영는 경계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작은 등불과 함께 단아한 여인의 그림자가 들어섰습니다. 돌쇠야! 고운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참판댁의 외동딸 아리나 씨였습니다. 돌쇠 영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비가 양반 아씨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아직 많이 아프냐? 아리나 씨는 돌쇠의 기억 속에 유일하게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던 존재였습니다. 글 공부를 좋아하고 마음이 여려 꾸준히를 하는 노비들에게도 늘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나 씨는
작은 그릇 하나를 그의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과 함께 쌉싸름한 양 냄새가 헛간의 퀴퀴한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어이에게서 받은 약은 아니지만 먹는데 좋다고 하더구나. 어서 마시거라. 그녀는 그릇을 밀어주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나간 뒤에도 헛간 안에는 한동안 따뜻한 온기와 희미한 양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돌쇠영은 천천히 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릇은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액체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지만 그 쓴맛을 뚫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가 잊고 있었던 것, 인간에 대한 온기였습니다. 그래, 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지옥이 아니야.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는 그릇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자신의 손으로 그 작은 온기를 지켜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헛간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쇠영은 집단 위에 다시 몸을 누였습니다. 등은 여전히 베겼고 코끝은 시렸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처럼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깊고 고른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시대의 엔지니어는 죽고 한 시대의 노비가 새로운 사명을 안고 다시 태어난 그런 밤이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돌쇠영은 헛간의 집단 위에서 매일 밤 눈을 감고 새벽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게의 무게에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을 정확히 맞추고 가장 효율적인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그는 가장 무딘 도끼로도 가장 적은 힘을 들여 장작을 팼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저 돌쇠가 머리를 다친 후 기운을 차렸나 보다 하고 수군댈 뿐 그 안에 숨겨진 현대 공학의 원리를 알 리 없었습니다. 돌쇠영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단련하고 이 시대의 언어와 규칙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리나 씨가 몰래 건네주던 그 작은 약 그릇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온기만이 그가 이 낯선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을 사랑채에서 낮고 무거운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날카로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영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이 참판댁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노비들조차 감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걸었습니다. 늦은 밤 돌쇠영는 헛간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엌 안악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글쎄, 아씨가 경성징정의 그 높은 나으리 댁에 시집을 가게 되었다지 뭐야. 아니, 그 변 비판 나으리 말인가? 흉흉한 소문이 자자한 그 쉬, 누가 듣겠네. 참판 어르신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다더군. 나라에 큰일이 걸려 있어서 돌쇠영의 심장이 쿵
하고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변비판. 그 이름은 돌쇠의 기억 속에도, 그리고 영의 희미한 역사 지식 속에도 좋은 의미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탐욕스럽고 권력을 이용해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인물 아리나시를 그런 자에게 보낸다고. 하지만 그를 더 절망하게 한 것은 안악들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경성까지 가려면 그 험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데 열흘은 좋게 걸린다지. 그러게 말일세.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서 길도 끊긴다는데 가마 행렬이 무사히 갈 수나 있을지.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열흘, 이 두 단어가 돌쇠 영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골짜기는 돌쇠의 기억 속에도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경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지만 너무 좁고 험준해 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의 머릿속은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열흘, 지금이 조선시대인 것을 감안해도 경성까지 열흘이나 걸리는 길이라고? 그 관리는 분명, 그래, 길을 보수한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지. 돌쇠의 기억과 영의 지식이 합쳐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변 비판은 길을 보수할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이 참판의 힘이 필요했으며 그 대가가 아리나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흘이나 걸리는 험한 길은 그의 죄악을 숨겨주는 가장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길이 험의 소식이 닿지 않으니 중앙의 감시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 돌쇠영는 굳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야 해. 그가 횡령한 그 길을 내가 만들어야 해. 그는 아리나 씨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혼례를 막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변 비판의 죄를 입증하고 그를 벌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식이 닿아야 한다. 경성까지 10일이 아니라 3일 안에 닿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 필요해. 그것은 공학자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영는 평소보다 일찍 헛간을 나섰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몰래 참판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죽음의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한 시즌이 시간쯤 걸었을까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바람이 협곡 사이를 횡하니 울며 지나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영의 엔지니어로서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이건 길이 아니잖아.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좁은 낭떠러지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절벽이었고 다른 쪽은 수십 길 아래로 거친 계곡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돌쇠영는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사질토가 너무 많아. 물을 머금으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안이야. 저쪽 바위는 결이 위태롭군. 그는 10년 넘게 해왔던 것처럼 지형을 분석하고 안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물살이 센 곳에 엉성한 나무다리를 걸쳐 놓았으니 폭우가 오면 버틸 리가 없지. 이 골짜기를 넘어가려면 다리가 필요해. 저 협곡과 이쪽을 바로 잇는 튼튼한 다리. 그는 협곡의 가장 좁은 지점을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아치항테라면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 목재로도 가능해. 하지만 저쪽 안반이 버텨줄까? 그가 절벽 끝에 서서 골짜기 건너편의 집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고 일정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 엮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협곡이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바위 위, 마치 풍경의 일부인 듯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빛 장상을 입은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거친 계곡을 향해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마치 그 바위의 일부가 된 듯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돌쇠 엮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고 평온한 눈이었습니다. 이 험한 곳에 어쩐 일인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쇠 엮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스님. 스님은 그런 돌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계곡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곳은 길이 끊긴 곳이지 산자들의 길이 아니라 망자들의 길이니 그는 이 골짜기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 엮는 쭈뼛거리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아닌 엔지니어 영의 질문이었습니다. 스님, 저 건너편의 바위는 튼튼해 보입니다. 혹 저 바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시는지요? 스님의 눈이 처음으로 의아함을 담고 돌쇠를 향했습니다. 노비의 행색을 한 사내가 바위에 뿌리를 묻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저 바위는 이 산의 근간이 되는 바위라네. 수백 년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었지. 그렇다면 스님, 돌쇠 엮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쪽의 흙은 무르지만 저 건너편의 바위가 그렇듯 단단하다면 혹시 이 계곡물은 장마철에 얼마나 불어나는지요?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목탁을 내려놓고 돌쇠형을 다시 한번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자네는 그저 길을 잃은 이 같지가 않구나. 스님의 이름은 해민이었습니다. 지리와 천문을 꿰뚫고 이 산천을 벗삼아 수행하는 승려였습니다. 돌쇠 엮는 스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무언가를 확신하는 공학자의 이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 밤이 깊어가는 시간, 두 사람의 기이한 만남 위로 골짜기에 바람소리만이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협곡의 바람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스님. 해민 스님은 노비의 행색을 한 사내의 당돌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절박한 그 한마디를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산천을 떠돌았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절망도 삶에 찌든 체념도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해결하려는 이성의 빛이었습니다. 길이라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이곳은 산의 기운이 험해 하늘이 버린 길이라네. 흙은 무르고 바위는 위태로워 매년 장마철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지. 그것은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돌쇠 영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리나 씨의 얼굴과 그녀가 건네준 약 그릇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스님. 그는 곁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민 스님이 보는 앞에서 축축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이했습니다. 수많은 선과 곡선이 얽힌 알 수 없는 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와 천문에 능한 만큼 형상과 기운의 이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내가 그리는 것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이 계곡의 가장 좁은 곳입니다. 돌쇠의 영가 그린 것은 협곡의 단면도였습니다. 그는 현대의 공학자였지만 지금 그가 가진 도구는 나뭇가지와 흙바닥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가장 진보한 원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두 절벽 사이에 직선의 나무다리를 그렸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물살이 다리 밑동을 때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혹은 이쪽의 흙이 무너져 내리며 다리 자체가 주저앉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해민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수없이 보아온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돌쇠 영가 기존의 직선 다리를 지우고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반원, 홍해홍, 즉 무지개 모양의 곡선이었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무지개처럼 둥글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해민 스님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뜨였습니다. 홍해라, 허나 저런 모양으로 어찌 사람과 수레의 무게를 버틴단 말인가. 보기에는 고우나 힘이 없을 터인데. 아닙니다, 스님. 돌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힘을 버티는 방식입니다. 그는 아치 구조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중 분산이나 압축력 같은 현대 용어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 돌탑을 쌓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아래의 돌이 튼튼해야 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돌 하나가 모든 무게를 버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돌들은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위의 돌은 아래의 돌을 누르고 그 힘은 다시 옆의 돌로 퍼져나갑니다. 이 무지개 다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홍해 모양의 곡선 위에 작은 돌멩이들을 그려 넣듯 점을 찍었습니다. 수레가 여기를 지날 때 그 무게는 이 나무 혹은 돌을 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힘을 옆의 나무에게 전달하고 그 옆의 나무는 또 그 옆으로 힘을 밀어냅니다. 모든 나무가 서로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함께 버티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은 결국 이 다리의 양끝, 가장 단단한 뿌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는 나뭇가지로 아까 스님에게 물었던 건너편의 거대한 안방과 이쪽의 비교적 튼튼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흙이 무르지만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단단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은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의 근간이 되는 바위입니다. 그 두 곳에 다리의 뿌리를 깊게 박는다면 그 위에서 모든 나무들이 서로 기댈 수만 있다면 이 다리는 계곡물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끄떡없이 버틸 것입니다. 물살은 다리 위가 아닌 둥근 아치 밑으로 무사히 빠져나갈 테니까요. 서걱서걱 나뭇가지가 흙을 긁는 소리만이 협곡에 울렸습니다.
해민 스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쇠형과 흙바닥에 그려놓은 그 기묘한 홍해 설계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리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생성의 이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거대한 힘을 버텨내는 자연의 섭리였습니다. 자네, 해민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자네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돌쇠 엮는 숨을 골랐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깊이 엎드렸습니다. 스님, 소인은 그저 이 참판댁의 노비일 뿐입니다. 며칠 전 머리를 다친 뒤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라, 예,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님 혹은 어떤 노승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다리를 짓던 분이셨는데 제게 이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알아볼 귀인을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박한 순간에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귀인이 바로 눈앞의 해민 스님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스님의 낡은 장삼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그는 이 노비 사내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흙바닥에 그려진 저 홍해는 진실이었습니다. 저것은 자연의 이치를 꿰뚫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저것이 완성된다면 스님이 매년 기도를 올리던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달이라 해민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은 다시 깊고 평온한 빛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자네의 할아버님이 혹은 그 꿈속의 노승이 내게도 가르침을 주시는군.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좋네.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불가능한 일이라 비웃을지도 모르지. 허나 부처님께서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지 않았던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쇠영의 어깨에 자신의 마른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 늙은 중의 지리와 자네의 지혜를 한번 합쳐보세. 저 거친 물살을 함께 건너보세나. 돌쇠영 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민 스님의 눈에 따뜻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영이 이 낯선 시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이해하는 동료를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영과 해민 스님은 죽음의 골짜기를 뒤로하고 말없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돌쇠영의 걸음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이 참판댁의 넓은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참판 어르신을 뵙기를 청하자 하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이름난 고승고의 방문에 예를 갖추어 그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돌쇠영는 감히 대돌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 흙바닥에 묵묵히 엎드려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이 참판이 해민 스님을 배웅하며 대청마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스님을 향한 예의는 잊지 않았습니다. 스님, 아리나이의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허나 혼사는 참판 어르신,
혜민 스님이 그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오늘 이 늙은 중이 온 것은 아씨의 혼사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을에 길을 열기 위함입니다. 길이라 하셨습니까? 혜민 스님은 고개를 돌려 마당에 엎드린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저 노비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널 다리를 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중은 그 다리가 사람을 살릴 다리임을 보았습니다. 순간 마당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참판의 눈은 당혹감으로 커졌습니다. 일을 하던 다른 노비들은 들고 있던 집단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며칠 전 돌쇠형을 윽박질렀던 마당쇠였습니다. 푸하하, 스님, 농이 과하십니다. 저놈이 다리를요, 머리를 다치더니 아주 실성을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노비놈이 제 분수도 모르고 쯧쯧 저러다 호안에 물려갈 놈이지. 비웃음과 조롱이 쌀쌀한 바람처럼 돌쇠영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노비 따위가 감히 미친놈이라는 말들이 섞여 들었습니다. 그것은 영이 아닌 돌쇠라는 신분이 감당해야 할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니네 지키엔 지키이었습니다. 돌쇠영은 그러나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구석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던 거대한 통나무 하나에 고정되었습니다. 장정 대여섯이부터도 꿈쩍도 하지 않아 결국 다음 집을 지을 때 쓰기 위해 미루어둔 애물단지였습니다. 돌쇠영은 그 통나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놈이 이젠 하다하다. 저걸 옮기려고. 마당쇠가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리려던 순간 돌쇠영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당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마당쇠의 어른, 그는 마당쇠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나무를 혼자 옮길 수 있다면 제게 다리를 만들 제목과 사람을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마당쇠는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 참판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혜민 스님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차마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내 놈이 저걸 혼자 옮긴다면 이 마당쇠가 내 놈의 종이라도 되어주마. 하지만 못 옮긴다면 돌쇠영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에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증명만이 그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몇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튼튼한 동아줄 3개와 마당 구석의 저 받침목 2개를 가져다 주십시오. 노비들은 의아해하면서도 이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돌쇠영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지만 겉모습은 그저 묵묵히 일하는 노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거대한 통나무 한쪽 끝 아래로 받침목 하나를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목 위에 지렛대로 쓸만한 튼튼한 장대 하나를 비스듬히 걸쳤습니다. 받침점이었습니다. 힘점리에서 받침점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힘은 덜 든다. 그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 원리인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통나무의 반대편으로 가 나머지 받침목을 이용해 도르래의 원시적인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나뭇가지에
동아줄을 걸고 방향을 바꾸어 힘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이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돌쇠의 행동이 그저 기이한 주술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돌쇠 영는 먼저 지렛대로 쓸 장대의 끝에 섰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장대를 천천히 내리눌렀습니다. 끼익 나무와 나무가 마찰하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거 누군가 외쳤습니다. 장정 대여섯이부터도 들리지 않았던 그 거대한 통나무의 한쪽 끝이 흙바닥에서 한 뼘이나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쇠 영는 땀을 닦지도 않고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만들어둔 원시적인 도르래의 밧줄 끝을 잡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아래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줄을 어깨에 메고 통나무의 반대 방향으로, 즉 수평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르래가 힘의 방향을 바꾸어준 덕분이었습니다. 영차, 영차. 그는 혼자서 낮은 구령을 붙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듯한 느리고 규칙적인 구령이었습니다. 끼기기 끄. 거대한 통나무가 흙바닥에 깊은 고랑을 파며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새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참판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대청마루 뒤편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던 아리나 씨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혜였고 과학이었습니다. 한참 후 통나무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5걸음이나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돌쇠 영는 밧줄을 내려놓고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이 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 참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저 노비가 어떤 요술을 부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저 노비의 손에 의해 가능해진 것을. 이 참판은 한참 동안 돌쇠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당쇠, 예, 나으리, 저놈이 필요한 것이라 하면 무엇이든 내어 주어라. 쌀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다리를 짓는 동안 저놈의 말이 곧 나의 말이다. 마당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돌쇠영는 그제야 흙바닥에 다시 이마를 대고 깊이 엎드렸습니다. 망극하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경의 기라고 부를 만한 생경한 감정이 감돌았습니다. 노비들은 더 이상 돌쇠를 머리 다친 미친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참판댁의 마당은 거대한 공방이 되었습니다. 이 참판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마당쇠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쇠 영가 나으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산에서 가장 단단한 소나무를 베어오게
하지만 함부로 베지 말고 내가 표시해 둔 것만 가져와야 하네. 돌쇠영는 더 이상 엎드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비들을 이끌고 직접 산에 올랐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 나이테의 간격, 그리고 뿌리가 박힌 땅의 단단함을 일일이 확인하며 다리의 기둥과 홍해홍해 쓰일 제목을 골랐습니다. 그의 눈은 노비 돌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수백 년의 하중을 계산하는 교량공학자의 눈이었습니다. 나무를 옮길 때는 지렛대와 굴림목을 이렇게 써야 하네. 힘으로 밀지 말고 무게가 스스로 굴러가도록 길을 터주게. 그는 자신이 설계한 원시적인 도르래와 지렛대를 노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퍼하던 그들도 적은 힘으로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지혜를 경험하며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영차, 영차. 이전의 고된 노동요와는 다른 규칙적이고 힘찬 구령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활기찬 소리였습니다. 돌쇠영은 언제나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헛간의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숯 조각으로 흙바닥이나 널빤지에 복잡한 설계도를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홍해를 지탱할 동바리 가설 지지대의 구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장비가 없는 이곳에서 나무와 밧줄만으로 거대한 아치 형태를 조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맑게 빛났습니다. 그런 돌쇠 영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리나 씨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대청마루 기둥 뒤나 부엌의 작은 창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돌쇠는 늘 고개를 숙이고 어둡고 존재감 없던 노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있는 산에는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상한 권위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그의 침착한 손짓 하나, 낮은 목소리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장인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리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도 돌쇠 영는 헛간에서 홀로 숯을 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의 곁에는 식어버린 옥수수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발소리와 함께 헛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돌쇠영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을 등지고 아리나 씨가 작은 소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과 정갈한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씨. 돌쇠영는 황급히 일어나 엎드리려 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리던 숯 조각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엎드리지 마세요. 아리나 씨가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헛간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집단 위에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밤이슬처럼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황송하옵니다. 허나 어찌 아씨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누추한 것은 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리나 씨는 흙바닥에 어지럽게 그려진 기묘한 도형들, 돌쇠형과 달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위해 이 고생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변 비판에게 시집가야 하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 운명과 엮여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돌쇠영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수추로 거머쥔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아, 아씨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길이어야 합니다. 돌쇠영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아리나 씨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노비가 양바나 씨의 눈을 마주한 있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나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깊은 눈동자에서 낯설지만 믿음직한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씨께서 저를 구해주셨던 그 약그릇을 기억합니다.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영의 이성적인 언어가 아닌 노비 돌쇠의 진심 어린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온기만으로 지을 수 없더군요. 다리는 굳건해야 하고 버텨내야 합니다. 이 다리가 완성되면 누구도 억울하게 험한 길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씨께서도 원치 않는 길을 가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비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약속이자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는 가장 깊은 위로였습니다. 아리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죽 그릇을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돌쇠영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죽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헛간을 비추는 달빛은 유난히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한 사람은 묵묵히 죽을 먹었고 한 사람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대화가 그들의 눈빛 사이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헛간에 온기 어린 죽 한 그릇처럼 따뜻하고도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는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로운 삶이 피어나는 거대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채 MIST 승, 거치기도 전에 돌쇠의 영가 이끄는 사내들의 행렬이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밧줄과 연장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걸음에는 더 이상 노비의 체념이 아닌 장인장을의 묵직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홍해홍리의 동쪽 기둥을 세운다. 굴림목을 단단히 고정하고 밧줄은 내가 신호를 줄 때만 당기도록 하게. 돌쇠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골짜기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흙바닥에 그린 설계도에 따라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광경은 동바리가설 지지대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대의 크레인이나 강철 지지대 없이
오직 나무와 밧줄, 그리고 지렛대의 원리만으로 거대한 아치 형태의 뼈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영차, 영차. 수십 명의 사내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밧줄을 당겼습니다. 돌쇠형가 설계한 복잡한 도르래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힘은 수십 배로 증폭되었습니다. 끼, 이, 익. 거대한 나무 기둥이 굉음과 함께 아주 천천히 중력을 거스르며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와, 그것을 지켜보던 노비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돌쇠형가 가르쳐준 지혜는 그들에게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마당쇠의 윽박지름에 마지못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형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밧줄이 느슨해졌네. 이쪽 쐐기가 덜 박혔어. 망치. 서로 힐난하고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돌쇠형는 그 중심에서 모든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저울추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참판되게 노비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분들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시게. 마을의 안악들이 찐 감자와 옥수수를 광주리에 이고 골짜기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댁 노비들이 하는 관의 일이라며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까지 이 거대한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리는 더 이상 아리나 씨를 구하기 위한 혹은 변비판을 벌하기 위한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과 경성을 잇는 막혔던 숨통을 트는 모두의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가장 위험한 절벽의 기반을 다지는 곳에서 노비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지리의 밝은 스님은 돌쇠영에게 어느 곳에 바위가 단단하고 어느 곳에 흙이 무른지 조언해 주었습니다. 엔지니어의 계산과 수행자의 지리가 만나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돌쇠영은 그 거대한 조화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엔지니어 영인지 노비 돌쇠인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짓는 자다. 현대의 지식도 천한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끊어진 길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거대한 나무 홍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갓 베어낸 소나무에서는 짙은 송진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그가 현대에서 맡았던 그 어떤 인공적인 향수보다도 짙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영, 차, 또 한 번의 함성과 함께 마지막 아치 조각이 제자리에 끼워 맞춰졌습니다. 아직 상판은 깔리지 않았지만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무지개 뼈대가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시 망치질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거대한 홍해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땀이 자연의 시련을 이겨낸 증거처럼 굳건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돌쇠영은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다리의 기둥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나무의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홍예, 홍예의 뼈대가 완성되자 마지막 상판 산반을 깔고 길을 다지는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돌쇠영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다리는 우리 자식들이 경성에 과거 보러 갈 길이요. 이 다리로 우리 쌀이 제값을 받게 될 것이고, 모두가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땀을 흘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농부의 손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노비들의 등이 한데 어우러져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희망을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쇠영은 그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휘했습니다. 그는 가장 무거운 나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의 하중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상판을 까는 순서와 방법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나무 판자가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망치 소리가 멎었습니다. 시끄럽던 골짜기에 다시 한번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이 만든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로질러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나무다리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굳건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다리 위에 쏟아지자 갓 마감한 소나무 판자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다리가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성되었네. 그제야 사람들은 참았던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다리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승리였습니다. 돌쇠영은 그 함성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리의 가장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흙먼지 묻은 손으로 여전히 따뜻한 나무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정말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무겁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함성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참판이 갓과 도포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마당쇠의 부축을 받으며 골짜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문틈으로만 훔쳐보던 아리나 씨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황급히 입을 다물고 길을 비키며 엎드렸습니다. 양반의 행차였습니다. 오직 돌쇠영만이 다리 위에서 묵묵히 서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 참판은 완성된 다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이 평생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며 피해 다녔던 그곳에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장엄한 건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완고했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내 놈이 말한 길이더냐. 이 참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리 위에 선 돌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비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참판은 마당쇠에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리 위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삐거! 나무가 새 주인의 무게를 받아들이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리의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자신을 가로막았던 그 절벽이 이제는 자신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열흘이 사흘이 된다 하였느냐? 예, 나으리. 돌쇠 여왕가 낮게 답했습니다. 이 참판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쇠영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노비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시대의 가장 엄격한 양반이었던 이 참판이 노비 돌쇠영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신분이 새로운 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의 변화였습니다. 아리나 씨는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노비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이 참판이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교만했던 눈을 뜨게 해주었네. 그리고 내 딸아이와 이 고을을 구해주었네. 그는 더 이상 돌쇠의 영를 저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참판은 돌아서서 자신을 따르는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이 다리를 건너 경성으로 갈 파발바잇을 준비하라. 그는 품속에서 지난 며칠간 밤새워 쓴 경문시운을 꺼냈습니다. 변 비판의 모든 탐악과 부정을 기록한 피눈물 어린 상소문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말에 가장 굳건한 일을 태워 보내게 열흘이 걸리던 길이 이제 사흘이면 족하다 하였으니 예, 나으리. 하인이 상소문을 받아들고 다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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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말발굽 소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의 골짜기 위에 놓인 나무다리를 울리며 경성을 향해 희망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돌쇠 영는 그 말발굽 소리를 마치 자신의 심장 소리처럼 들으며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파발바의 말발굽 소리가 다리 위에서 멀어진 후 마을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긴장과 조용한 희망이 감돌았습니다. 열흘이 걸리던 길이 사흘로 줄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돌쇠영는 다시 묵묵한 노비의 자리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헛간에서 잠을 잤지만 마당쇠는 더 이상 그에게 허드레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죽음의 골짜기로 가 자신이 만든 다리를 몇 번이고 점검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곳은 없는지, 쐐기는 단단히 박혀 있는지. 아리나 씨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틈으로 다리가 놓인 골짜기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관군이다! 경성에서 관군이 오셨다. 사람들이 놀라 길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온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 쪽에서, 즉 돌쇠의 영가 만든 새 다리를 건너서 오고 있었습니다. 깃발을 앞세운 관군의 행렬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만에 경성에서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관군을 이끄는 장수는 이 참판 대구로 곧장 들어와 왕의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명이명이요. 이 참판을 비롯한 모두가 마당에 엎드렸습니다.
타막한 관리변 비판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즉시 그를 파직하고 압송하라. 또한 그가 횡령한 곡식과 재물로 인해 닦지 못한 길을 한낱 노비의 지혜가 열었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 장수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돌쇠여왕과 계산한 대로였습니다. 그가 만든 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변 비판의 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이리도 훌륭히 닦을 수 있음에도 그간 백성의 고열을 빨아 길을 막은 죄, 그 죄가 가장 무겁다 하셨다. 관군들은 그 길로 변 비판의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가 잡혀 나오는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포박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열린 순간 그의 운명도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혼사는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예전과는 다른 굳건한 희망이 깃든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성에서 다시, 이번에는 임금의 내시나이가 이 참판 댁을 찾았습니다. 이 집에 돌쇠라는 노비가 있는가? 돌쇠영는 조용히 내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마당쇠나 위험 있는 이 참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흙바닥에 엎드린 돌쇠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그대의 공을 높이 사셨네. 내시는 교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노비 돌쇠는 그 신분을 뛰어넘는 지혜와 만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불가능한 길을 열었으니 그 공을 치하하여 천한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면천 돌쇠 영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흙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영의 이성이 아닌 돌쇠의 몸이 기억하는 서러움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대의 지혜를 이 나라를 위해 쓰라 명하셨네. 주상 전하께서는 그대를 나라의 다리와 길을 감독하는 감조관 간사으로 봉하시었네. 노비에서 관원으로, 그것은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지만 돌쇠 영는, 아니 이제 돌쇠라 불리지 않을 그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깨끗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신이 만든 다리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다리 위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굳건한 나무의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엔지니어 영도 노비 돌쇠도 아닌 그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리 건너편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리나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고운 소복 차림으로 홀로 달빛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의 양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가로막던 죽음의 골짜기는 이제 그들을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리나 씨가 먼저 수줍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쇠 영도, 마침내 이 낯선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계곡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길이 그 다리 위에서 저 달빛 아래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쇠와 아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 다리처럼 굳건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밤도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든 걱정은 잊고 편안한 밤 되세요. 잘 자요.